한양성 안팎을 떠돌아다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변변한 집 한 채 없는 거지 소년이었지요. 해진 삼배 적삼 하나에 바른 맨발이요.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소년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재주가 있었으니 바로 장기였습니다. 어릴 적 어디서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거지 소년은 장기를 두면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적의 수를 귀신같이 읽어냈습니다. 거지 소년은 그 재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작거리 한쪽에 낡은 장기판을 펼쳐놓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내기를 청하는 것이었지요. 거지 소년이 길을 지나던 사내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잠시 장기 한 판 어떠십니까? 이기시면 제 몫의 밥값을 드리겠습니다. 사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어린 거지가 나를 이기겠다고? 그렇습니다. 대신 지시면 밥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구경하던 장꾼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봐라, 거지 녀석이 또 장기 내기를 거는구먼. 그래도 은근히 잘 둔다더라. 잠시 뒤 장기판 위 말들이 몇 번 오가더니 거지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입니다. 사내가 얼굴을 찌푸리며 판을 살폈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구나.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또 졌어. 저 거지 아이, 장기수가 보통이 아니야. 그렇게 거지 소년은 언제나 이겼고 그 장기 한 판으로 겨우 하루의 끼니를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저자 위에 내려앉 거지 소년은 그날도 장기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더기 차림의 소년을 대부분 그냥 지나쳤고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한 양반이 종들을 거느리고 저작거리를 거닐다가 거지 소년의 장기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양반은 소년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이 꼬락서니 좀 보게. 거지 녀석이 장기를 둔다? 너 같은 것이 장기를 안다고? 거지 소년은 고개를 들어 양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굴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나리, 한 판 두시겠습니까? 소인이 지면 사흘치 밥값을 내어드리고 나리께서 지시면 밥 한 끼만 주시면 됩니다. 양반은 껄껄 웃었습니다. 거지 녀석의 뻔뻔함이 우스웠던 것이지요. 종들에게 구경이나 하자는 듯 손짓을 하더니 도포 자락을 걷고 장기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좋다, 해보자꾸나. 네 밥값을 내가 대신 받아주마. 장기 한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양반은 여유 있게 말을 두었습니다. 제법 솜씨가 있었던지라 초반에는 우세를 점하는 듯 했지요. 구경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유리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거지 소년의 말들이 촘촘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양반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멈추고 술을 다시 헤아려 보지만 어느새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군이 옵니다. 거지 소년의 조용한 한마디가 장기판 위에 떨어졌고 구경꾼들은 웅성이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 거지에게 패한 것이 그의 자존심을 단번에 무너뜨린 것이었지요. 양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속임수를 쓰지 않았느냐. 내가 눈을 돌린 사이에 말을 옮겨놓았지? 이 사기꾼 녀석. 거지 소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임수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둔 판이었으니까요. 나리,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판은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더욱 일그러뜨리며 말했지요. 닥쳐라. 배운 것 없는 거지. 주제에 나를 이겼으니 분명 사기를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종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놈을 잡아라. 관하로 끌고 가 사기죄로 다스리겠다. 종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거지 소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팔이 뒤로 비틀린 거지 소년은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놓아주십시오. 저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리. 하지만 종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거지 소년의 몸이 거칠게 끌려갔습니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장꾼들과 행인들도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늘 정직하게 두는 걸 봤는데, 쉿, 양반날이 이래 괜히 끼어들었다간 큰일 나. 가만히 있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를 헤치며 평범한 양반 옷차림의 한 중년 사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선비와 다를 바 없었으나 깊고 고요하면서도 날카롭게 빛나는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내는 종들에게 붙잡혀 있는 거지 소년을 잠시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놓아주시오. 사내는 장기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장기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소. 저 소녀는 단 한 번도 말을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서로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저 아이가 속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양반이 주변을 둘러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입 다물어라. 거지 하나 때문에 양반을 의심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곤 사내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요? 누군데 감히 내 일에 끼어드는 것이요? 사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순 없소. 이기지 못했다고 하여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는 법이요. 그 말에 양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닥쳐라. 이제 보니 이자도 거지 녀석과 한패로구나. 양반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 감히 나에게 대들어? 그 손이 사내의 뺨을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어디선가 튀어나온 건장한 사내 셋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검을 뽑아들고 양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눈빛과 몸놀림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막 손을 휘두르려던 양반의 팔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사내들 중 하나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러서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의 무게는 마치 산과 같았지요. 그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양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양반은 곧바로 뒷걸음질을 치더니 이내 종들을 이끌고 허겁지겁 달아나 버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또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끌벅적하던 저작거리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남겨진 것은 양반을 막아섰던 중년 사내와 홀로 장기판 앞에 서 있는 거지 소년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소년 앞에 무릎을 낮춰 앉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놀랐느냐? 거지 소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소희는 속임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으니까. 네가 두는 장기 솜씨는
참으로 훌륭하더구나. 사실 이 사내는 바로 잠행 중인 임금이었습니다. 궁궐에서 벗어나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홀로 저작거리에 나와 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방금 전 나타났던 사내들은 눈에 띄지 않게 주변에 흩어져 있던 임금의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임금은 마른 얼굴과 해진 옷차림, 그리고 아직도 떨고 있는 거지 소년을 보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겠구나. 거지 소년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나리. 임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근처에 주막이 있으니 함께 가자꾸나. 그 말에 거지 소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인 같은 거지를 데리고 가셔도 되겠습니까?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무슨 큰일이라도 된단 말이냐. 잠시 뒤 두 사람은 저작거리 한쪽에 있는 작은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임금이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상을 내어주시오. 고기국도 있으면 좋겠소.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거지 소녀는 그 밥상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제대로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어서 먹거라. 거지 소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을 떠먹을 때마다 눈에서는 자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굶었구나. 소녀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밥상을 거의 비워갈 즈음 임금은 품에서 돈꾸러미를 꺼내 거지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이면 한동안은 굶지 않을 것이다. 거지 소년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큰 도움을 받았는데 어찌 돈까지 받겠습니까?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거지 소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늘 네 장기 솜씨를 보니 앞날이 심상치 않을 것 같더구나. 훗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거지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윽고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을 나섰고 거지 소년은 한참 동안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사주고 돈을 건네준 그 사내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궁궐 안에서 임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며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임금이 궁을 나서거나 길을 옮기면 수상한 그림자가 따라붙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임금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내가 움직이는 길을 어째저리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 임금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의심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 곁에 배신자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답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이들은 오랫동안 함께 해온 믿음직한 신하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임금은 다시 한번 잠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궁 안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구나. 내가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 이번에도 임금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몇 명의 호위무사를 눈에 띄지 않게 주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를 지나 마침내 성 밖으로 이어지는 한적한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칼바람 소리와 함께 검은 복면의 사내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금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들이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즉각 앞으로 뛰어들며
칼을 뽑았습니다. 쨍그랑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어서 피하십시오. 이곳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임금은 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몸을 돌려 골목 안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한참 동안 어둡고 낯선 길을 정신없이 달리다 문득 낡고 허름한 창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금은 재빨리 문을 밀고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숨을 고르는데 어둠 속 한쪽 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임금의 몸이 번쩍 굳었습니다. 누구냐? 손이 자연스럽게 허리의 단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들려온 것은 위협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졸린 듯한 소년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희미한 달빛이 창고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임금은 그 빛 아래 소년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만났던 바로 그 거지 소년이었습니다. 나다. 놀라지 마라. 거지 소년도 곧 임금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친절한 양반날이었습니다. 소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 여기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임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잠시 위험한 일이 있었다. 지금은 괜찮다만 이곳에 잠시 몸을 숨겨야겠다. 거지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조금 비켜주었습니다. 임금과 거지 소년은 창고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다. 누군가 내 움직임을 밖으로 흘리고 있는 것이야. 임금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궁 안에서 임금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임금을 배신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눈을 감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고요한 창고 안에는 임금의 무거운 고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거지 소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리,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래, 복잡한 일이 생겼구나. 허나 도통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터였다.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구석에 챙겨둔 장기판을 들고 왔습니다. 소인은 생각이 너무 복잡해질 때면 장기를 두곤 합니다. 장기를 두다 보면 어지러운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리도 한 판 어떠십니까? 임금은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겠구나. 희미한 달빛 아래 임금과 소년은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간간히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창고 안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임금이 먼저 말을 집었습니다. 임금도 장기를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온 터라 제법 실력이 있었지요. 말들이 하나둘 움직이고 임금은 침착하게 판을 이끌었습니다. 차와 포를 앞세워 서서히 소년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거지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그 술을 받아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임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판세가 서서히 임금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끝이겠구나. 임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지 소년이 손을 멈추더니 잠시 동안 장기판 전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소년의 손이 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말 하나였습니다. 소년은 그 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몇 수가 더 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장군입니다. 임금이 순간 장기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보였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임금의 진영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던 말 하나를 말입니다. 졸로 이겼구나. 어떻게 그런 수를 생각해냈느냐. 소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졸은 가장 약한 말이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한 칸밖에 못 움직이고 그래서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년은 장기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졸은 경계를 받지 않습니다. 소인은 그 빈틈을 이용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소년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요. 소년은 장기판의 졸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졸도 왕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졸, 가장 낮은 존재,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자. 임금의 눈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임금의 의관을 챙겨주던 한 궁녀였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곁에 있었지만 누구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장기판의 졸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그 궁녀는 임금의 하루 일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임금의 움직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네 말이 내게 큰 가르침을 주었느니라. 소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저 장기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어른이 그토록 진지하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 조금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한 말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나리.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급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끼익 창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호위무사 하나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입니다. 밖계자들은 모두 물러났습니다. 임금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거지 소녀는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양반처럼 보이던 사내가 저 사내들에게는 분명 윗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놀랐느냐? 소년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는 것은 미안하구나. 하지만 오늘 밤 네가 해준 말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소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임금은 품에서 작은 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날이 밝거든 한양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이 대감을 찾아오너라. 거지 소년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집이요? 그래. 이것을 보여주면 아무도 너를 막지 않을 것이다. 거지 소년은 손에 들린 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곧 다시 보자꾸나. 그 말을 남기고 임금은 호위무사들과 함께 창고를 나섰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창고 안에 홀로 남은 거지 소녀는 손에 쥔 패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 장기판에서 했던 말이 남자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소년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은 셈이구나. 나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었어. 소년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패를 조심스럽게 품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지 소년은 손에 패를 꼭 쥔 채 저작거리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일이 아직도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이 대감을 찾아오너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집이라니 이 골목 저 골목을 떠돌아다니며 살아왔지만 어느 집이 가장 큰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양에는 크고 작은 대감들의 집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지나가던 상인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한양에서 제일 큰 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큰 집이라고? 그야 당연히 대궐이지. 왜 그런 걸 묻느냐? 대궐이요? 그렇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집이라면 임금이 사시는 대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상인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다시 지나가던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한양에서 제일 큰 집에 사는 이 대감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선비가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큰 집의 이 대감이라. 그렇다면 임금이 아니신가? 선비가 덧붙였습니다. 제일 큰 집은 대궐이고 조선의 임금 성씨가 이씨이니 임금 전하뿐이겠구만. 그제야 소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그 사내가 임금이었다니.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양반도, 어젯밤 창고에서 함께 장기를 두었던 그 사내도 모두 이 나라의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손에 들린 패를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임금께서 나를 해칠 리는 없어. 분명 오라고 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녀는 대궐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궐 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임금이 직접 내리신 패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시쯤 뒤 거지 소녀는 내관의 안내를 받아 궁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거지 소녀는 그곳에서 번듯한 용포를 걸친 임금을 마주했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 함께 장기를 두던 그 사내가 바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지 소녀는 놀란 마음에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소인, 전하인 줄 모르고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임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거지 소녀는 떨리는 몸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오히려 나는 네 덕을 보았느니라. 거지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그런 소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곁에서 일하던 한 궁녀가 있었다. 매일 아침 내 의관을 챙기던 조용한 궁녀였지. 하지만 그 궁녀는 영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내 동선을 알려주던 첩자였느니라. 소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젯밤 네가 좋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장기 한 판으로 임금의 목숨을 구한 셈이야. 소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장기를 두었을 뿐이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 장기가 나라를 구한 것이다. 그리고 임금이 대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궁에 두어라. 그를 가르치고 재주를 키워주어라. 소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작거리를 떠돌며 밥 한 끼를 걱정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떠돌이 거지가 아니다. 그날 이후 소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금은 소년을 세자의 장기 선생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때의 임금이 될 세자가 거리를 떠돌던 거지 소년에게
장기를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궁 안에서는 술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신분도 출신도 알 수 없는 거지 소년을 세자의 선생으로 들인다는 것에 반발하는 신하들도 있었지요. 전하, 어인 연유로 신분 낮은 아이를 세자 저하의 곁에 두시려 하십니까?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그러나 임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에서 조리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들은 아는가? 지혜는 신분이 높다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세자가 배워야 할 것은 예법만이 아니니라. 가장 낮은 곳의 지혜를 들을 줄 아는 귀, 그것이 진정한 임금의 그릇이다. 반발하던 신하들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거지 소녀는 세자의 장기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은 나란 일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마음이 복잡할 때면 소년을 불러 함께 장기를 두었습니다. 장기를 두며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년의 말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온 소년의 눈으로 본 이야기들은 임금에게 신하들의 어떤 말보다도 때로는 더 솔직하고 더 깊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임금의 치세가 어질고 밝았던 것은 임금의 곁에 항상 가장 낮은 곳의 지혜를 전해주는 소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소년은 언제나 장기 한 판을 들고 임금의 곁에 앉아 졸 하나로 왕을 잡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